퇴직 후 1년 제 가족이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50 넘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그 말 저는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57세가 된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퇴직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가족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퇴직 통보 시작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18년 동안 다닌 물류회사. 저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책상, 같은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묵묵히 서류를 처리를 했고 사람들도 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 부장님은 회사의 버팀목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아내의 생일 약속을 취소하고 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밤새 야근했습니다. 낡은 코트 위로 쏟아지던 편의점 커피를 마셔가며 저는 그게 버팀목이 할 일이라 생각했죠. 동료들은 저를 보고 김 부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직무 개편 통보서. 순간 온몸이 식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팀장에게 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 이게 뭡니까? 팀장은 마치 미리 준비한 듯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 회사가 어렵습니다. 직무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후배가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더군요. 부장님, 오늘 회사 채용 공고 떴어요. 저희 팀 신입 뽑는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리했던 수많은 서류들 속에 제 퇴직 관련 항목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어져 있다는 걸. 집은 평소와 같았지만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날 아내에게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숨도 한번 고르지 않고 말했죠.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당분간 쉬어요.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저는 조금 멍했습니다. 18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렇게 담담할 수 있나? 아들은 제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아버지, 식사하시고 쉬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도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바로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왜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날 밤 제가 가족들 눈치를 살피던 이유, 그 무게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57세 김 부장의 구직을 알아보는데 면접관이 하는 말이 당신은 기술이 없네요. 퇴사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마치 처음 취업 준비하던 그때처럼. 일주일 동안 면접 7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경력이 오래됐는데 기술이 없네요. 나이가 좀 팀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경력직인데 사무밖에 안 해보셨네요. 나는 평생 일을 했는데 독하게 버텼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회사에 충성했는데 그게 다였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나? 그날 밤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집안에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전 대출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겁해서 은행에 갔죠. 그런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영님 명의로 대출이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되었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죠. 대출 접수 IP가 고객님 자택이던데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방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상자 안에서 저는 스타트업법인 폐업 서류를 보았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낡은 종이에 쌓인 명품 시계 보증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시계를 찰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대출까지 받아서 망한 회사 처리하고 명품을 사. 저는 아들을 철없는 실패자로, 며느리를 눈물로 연기하는 조력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라. 내 명의로 대출받았냐? 아들은 얼굴이 순간 굳었고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상황이 좀. 말끝을 흐렸고 며느리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나만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걸. 한밤중에 나만 빼고 은밀한 가족 회의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은밀한 작전 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몰래 문틈으로 그들을 엿들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들 마. 이건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으실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나를 배제하고 꾸민 음모다. 그때부터 저는 제 가족을 두려운 공범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고 밤마다 들리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술 한잔 하시죠. 술 기운이 돌 무렵 후배가 갑자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퇴사요. 그거 내부에 민원 들어와서 결정된 거예요. 민원? 네. 부장님 가족 쪽에서 넣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 가족이라고. 후배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더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시린데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설마 내 가족이? 왜 그래야 했지? 나를 회사에서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뭐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제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작전 본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전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지? 나를 뭘로 만들려고?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틈에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안쪽 옷더미 아래에서 작은 금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더군요. 나의 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열어보니 3천만 원 가까운 현금과 통장.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나 몰래 30년 동안 모았다고.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금고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시돋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아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슨 속셈이야? 아내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날 밤 금고를 바라보며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 인생이 이렇게 우습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유가 스타트업이 망해서였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말하면 아버님이 큰 충격 받으실까봐 저희가 숨겼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몰라야 잘 버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나약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이들은 나를 계속 속일 생각이구나. 나는 가족에게 약한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 아니,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저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아들의 모습이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라. 대체 나를 어디까지 팔아먹은 거냐?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회사에서 아버지를 내보낸 건 제가 다니던 회사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내 퇴사가 너 때문이라고. 제가 거래 실수로 아버님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 때문에 윗선에서 아버지를 책임자처럼 몰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배가 말했던 가족의 민원이 이 일 때문이었나? 그래서 너 대출까지 받았던 거냐? 날 회사에서 쫓아내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조차 저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흔들린 건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내쫓기 위한 가족의 거대한 공모였단 말인가?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말해줘. 그 금고, 그 민원, 그 모든 게 대체 무슨 속셈이었어?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만 하다간 몸이 먼저 망가질까봐 나는 늘 불안했어. 18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퇴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난 안도했어. 이제 당신이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우리가 모두 합의하고 당신 몰래 준비했던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음모가 사랑이었다는 말인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모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 중장년 창업센터 알아봤어요. 사무 경험 있으시니까 작은 사업 가능하대요.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안도와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해보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손녀는 제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지만 가족에게 이렇게 기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작은 창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됐습니다. 나를 내쫓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받아준 가족과 함께. 가장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창업 준비 중 가족들이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충격이었던 진실이 이제는 가족의 깊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비상금은 당신이 언젠가 힘들어질까봐 준비한 거였어. 사실 그 돈은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돈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 무너지는 거니까 망설이지 않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회사에서 자른 건 진짜 아버지 잘못 아니었어요. 회사 내부 문건에도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내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죽을 만큼 죄책감이었어요. 아버지, 그 대출 갚으려고 제가 준비하던 유학 계획을 포기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사실
아버님을 약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버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던 가장에게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 버팀목이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 각자의 희생과 사랑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사 후 1년. 우리는 작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행복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었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깨워준 건 내가 가장 지키고 싶던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나의 전부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